책은 134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34페이지입니다. 진도가 좀 빠른 것 같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수업하고 마지막 화요일 날은 휴강합니다. 마지막 화요일 29일 있죠? 그때 하루 쉬니까 그때 밀린 공부 하시거나 또는 쉬는 것도 공부입니다. 과음만, 술만 많이 안 마시면 쉬는 것도 공부예요. 그러니까 하루 쉬시거나 밀린 공부 하시면 되겠고, 공부하실 때는 민법 학개론 중개사법 하세요. 공법 제발 그만하시고. 중개사법 한 만큼 점수 오르죠? 공법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점수가 더 많이 오를까 능률적으로 2차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7, 8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집 풀 때는 제가 미리 풀어올 문제를 약 하루에 40문제 정도 적어드리거든요. 그 문제를 미리 풀어오는 겁니다. 근데 푸실 때는 제일 좋은 게 오늘 학원 아침에 오셔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 40분 동안 정해서 푼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고 오늘 풀잖아. 오늘 오후 가서 다음 주 거 풀잖아요. 오늘 오후에 다음 주 거 풀죠. 그럼 일주일 후에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과 가장 가까운 시간에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오셔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에 늦게 오시면 어젯밤에 푸는 겁니다. 그래야 수업이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채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죠? 창피해도 책 못 펴나요. 채점하지 마세요. 왜 안 하는 게 좋냐면 내가 이 문제를 맞췄잖아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해요. 많이 맞추면 맞출수록 수업 시간에 와서 그냥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뭐가 틀렸는가 또 복습이 바로 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할 필요 없고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채점은 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맞았는가 틀렸는가 모르는 상태에서 집중하면 바로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게 나중에 이제 문제를 다 적어 드릴 겁니다. 이제 오늘은 해지와 해지 할 차례죠. 자, 일단 계약이 유효니까 해지하죠. 무효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지는 일시적 계약에서 행위시로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거죠. 다음에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점은 이건 소급해 있습니다. 이건 소급해 없죠. 그거 빼고 나머지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소급해가 있고 해지는 소급해가 없죠. 이거 빼고 나머지 거의 똑같아요. 따라서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 읽어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소급표 여부 빼고 거의 똑같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해제를 위주로 공부합니다. 거의 똑같으니까. 자, 그럼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할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해제는 일방적 해제를 말하죠. 그냥 해제는 일방적 해제 단독행위입니다. 이게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란 해제권자가 해제한다 그러면 상대방 동의 없이 해제 효과가 바로 형성되는 겁니다. 한편 합의 해제 계약이 있죠. 이건 했던 계약을 둘이 합의로 없애는 거죠. 이건 계약을 혼자 없애는 거. 이건 계약을 합의로 없애는 겁니다. 그럼 일방적 해제가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는데 약정 해제란 해제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둔 것이고 법정 해제는 해제 사유를 법으로 정해둔 겁니다. 법에서 채무불이행 정했고 이건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 있습니다. 한편 약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사유가 아니죠. 그들이 정한 약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예를 들었죠. 가백에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을이 매수합니다. 근데 을은 여기에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토지 매매할 때 뭐라 했냐면 나중에 이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우리 해지한다 라고 약정하면서 매매했어요. 근데 정말로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럼 갑은 해제를 원치 않더라도 을이 일방적으로 해제해야겠죠. 그래서 약정 해제도 일방적 해제 형성권입니다. 다음 합의 해제는 법에 없지만 당연히 인정돼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어제는 둘이 좋아서 매매 계약 체결했거든요. 근데 둘 다 후회했어요. 그래서 갑이 오늘 아침에 먼저 전화해서 우리 어제 한 계약 해지할까요? 라고 청약합니다. 우리 그래 해지합시다라고 승낙했다. 그러면 법에 없지만 어제 했던 계약을 둘이 합의로 없앨 수 있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든지 합의 특약으로 정합니다. 이때 합의 특약을 잘해야 돼요. 이때 특약할 때 이자 가산이나 손해배상 특약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특약 안 하면 나중에 다른 소리 못합니다. 이때 이자 특약 없었죠? 나중에 줄름 없어요. 이때 손해배상 특약 없었죠? 나중에 손해배상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특약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줬거든요. 그럼 해지할 때 준 돈 받아야겠죠. 그때 뭐 이자 50만 원 달라고 이때 특약했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주는 거 없습니다. 다음 해지했을 때 만약에 갑에게 손해가 뭐 100만 원 생긴다. 그럼 100만 원 달라고 특약을 했어야 돼요. 이때 안 하면 나중에 딴소리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든지 합의, 특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법정해제 법규정이 합의해제 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규정에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 무조건 뭐로 따른다? 합의, 특약에 따른다. 단 우리 판례가 법정해제에서 제3자 보호규정이 있거든요. 그 제3자 보호규정만 여기에 적용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3자를 더욱더 봐야 돼요. 자,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했죠. 우리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다시 병에게 팔고 등기했는데 그 다음에 해지해서 병 소유권 뺏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제3자를 더욱더 보여야 되니까 여기 해지의 3자 보호규정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그럼 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계약 해제가 법정해제, 법정해제의 경우가 지로서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럼 3자 권리 해할 수 없다가 3자 보호규정이 여기에 적용된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럼 이제 해제를 공부할 때는 첫 번째 단계가 이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합니다. 다시 해제 공부할 때 첫 번째 뭐래요?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한다. 끝났으면 이제 앞으로 그냥 해제 그러면 거의 대부분 법정해제 말합니다. 약정해제는 약정이라 써줍니다. 합의해제는 앞뒤에 합의나 계약을 써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냥 해제 그럼 다 뭘 말한다? 법정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개념 비교 끝났으면 법정해제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4페이지에서 중간에 2번 해지와 구별되는 제도가 있나요? 양가로 1번 약정해제 했고 양가로 2번 지금 해제 계약 합의 해제 했습니다. 그럼 제일 밑에 네모 2번 이제 앞으로 뭐만 공부해요? 법정해제만 공부합니다. 그럼 법정해제는 사유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인데 이행지체는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 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먼저 한번 해야 돼요. 근데 불능은 이행불가이라 최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체와 불능은 나눠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지체가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544조 있습니다. 자,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을 먼저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가 있죠. 채무자 일방 한쪽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즉 한쪽에서 나 절대 이행 못해 배째 그래요. 그때는 최고 요하지 않고 곧바로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최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째 그러면 최고를 요하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갑에게 X란 부동산에 있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이거 서로 동시행해야 되죠. 근데 갑이 갑자기 다짜고자 나 절대 소유권 못 넘겨 배째 그래요. 나 절대 소유권 못 넘겨 배째 그럽니다. 그럼 이때 우리 최고 의미가 있나요? 최고 의미가 없죠. 이때는 여기 최고 없이, 그래서 을은 최고 없이 그냥 해지합니다. 또 지금도 이행기가 한 달 남았어요. 근데 한 달 기다려도 태도가 바뀔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같은 말이 이행기 전이라도. 다음 갑이 소유권 안 넘기죠. 그럼 이거 두 개가 원래 동시행이니까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돈 보여주고 해지합니까? 그럴 필요 없겠죠. 그거에 자기 채무 또는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곧바로 배째는 겁니다. 빨리 배째달래요. 그럼 빨리 배째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을은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해지하지 않고 있어요.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자, 갑이 이행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합니다. 이걸 적법히 철회했다.
그럼 이거 없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이제 을은 자기 채무 이행하고 채고도 해야 돼요. 채고도 하고 해지할 수 있다. 다시 갑이 이렇게 표시하면 을은 즉시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해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이 이 의사 표시를 갑이 적법하게 처리하면 이거 없어진 거죠. 그럼 이제 원상으로 왔죠. 그러면 이제 을은 해지하려면 자기 채무도 이행 제공하면서 채고까지 하고 이렇게 을은 이행 제공하고 채고도 하고 이제 해지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안 하고 있다가 처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135페이지에서 중간에 동그라미 니은 채고를 유효하지 않은 경우 있습니까? 동그라미 A 셋째 줄 중간에 밑줄 즉시 보여요. 가로 열고 채고 없이 이행계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 판대 채무 이행 조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으나 그 다음 그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처리됐다. 그럼 없어졌죠? 그럼 이제 을은 다시 채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그 위쪽에 동그라미 기억 상당 기간을 정해서 채고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법에서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채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에서 상당 기간을 일주일로 가정합니다. 그럼 7일을 채고해야 되죠?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고하거나 또 3일밖에 채고 안 했다.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해서 채고했다. 그럼 이 채고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웠죠?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법에서는 기간 정을 했더라도 기간 안 정해도 돼요. 유효. 단 일주일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545조 정기행위가 있는데 정기행위란 꼭 정해진 기간에 해야 되는 거죠. 자, 계약 성질 또는 당사자 표시에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여기까지 네 글자로 정기행위. 즉 이번 토요일 12시가 결혼식인데 결혼식 때 뭐 화환을 주문했다. 화환. 근데 결혼식 끝나고 가져오면 의미가 없죠. 그런 게 정기행위. 다음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즉 결혼식 끝날 때까지 화환이 안 왔네요. 그럼 상대방은 전조에 채고할 필요 없죠? 지금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빰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채고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단 채고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해지한다고 의사표시는 해야겠죠?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채고를 이용하지 않는 거. 그래서 A, B 그리기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기면 이행 불능이 나오는데 자, 546조가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권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때는 채고가 필요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갑소유 제주도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체를 했는데 이 별장이 없어집니다. 매매계약체라면 소유권 넘길 의무와 돈 줄 의무가 동시행인데 별장이 후발적으로 없어져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채무자 갑이 귀책 사유로 없어집니다. 이게 이행불능이죠. 그럼 우리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채고 의미가 있나요? 별장이 없어졌죠? 채고 없이. 다음 아직도 이행기가 한 달 남았어요. 그럼 한 달 지나면 별장이 살아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행기 전이라도 또는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다음 갑이 소유권 못 넘기죠. 그럼 이게 동시행이니까 우리 돈 보여주고 해지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자기 채무 또는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밑에 동그라미 1번이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2번이 작년에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어요. 자, 일단 칠판 봐보세요. 자, 계약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냥 불능은 전부 불능입니다. 그냥 불능은 뭘 말한다? 전부 불능. 일부는 이렇게 일부라고 써줘, 이렇게. 그럼 계약 일부가 불가능하죠. 일부가 불가능하죠? 자, 그럼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는가? 원래 못합니다. 다시 계약 일부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전부 해지하려면 여기 파란색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할 수 없을 때 경우에만 전부 해지할 수 있다. 다시 계약 일부가 불가능이다. 그럼 전부 해지하려면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만 해지할 수 있답니다. 작년에 시험 처음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시험은 단순합니다. 우리 시험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럼 3, 4년간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또 몇 년간 안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으니까 내년에 올해 나오면 올해 나와요. 저는 내년을 위해 공부하니까 내년에도 나와요. 이거 3, 4년 오니까. 그래서 올해든 내년이든 아무튼 합격을 꼭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자 이제 반가로 3번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는데, 자 계약을 해지하려면 주된 채무를 불이행해야 되죠. 큰 채무를 불이행해야 돼요. 이렇게 조그만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부수적 채무는 해지 못합니다. 대신 그걸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 그럼 이건 부수적 의무예요. 이건 부수적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해지 못한다고 이미 공부했어요. 대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도 어떤 게 주된 의무죠? 돈 주고 등기가 주된 의무죠.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도 뭐가 주된 의무예요? 돈 주고 등기하는 거. 그럼 이건 부수적 의무예요. 이걸 못하면 안 하면 해지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다 했어요. 무효세 했습니다. 분명히 책에 여러분 책에 써 있어요.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네모 3번 해제권 행사에서 법조문 하나 있는데, 자 보세요. 아까 해제는 서구표가 있고 서구표 없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조문도 항상 이렇게 해지 또는 해지를 나란히 나와요. 그래서 서구표 말고 나머지 거의 똑같다. 그럼 이것도 의사표시라 여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리고 도달주의라 전항 의사표시는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의사표시하고 똑같아요. 그럼 법조문 밑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까? 2번 세 줄이 있죠. 자 7번 보세요. 이제 소제기로서 해제권 행사했습니다. 소송 제기로서 해제권 행사했다. 그럼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여기 보세요. 해지한다 했죠. 해지한다. 그럼 이미 해지가 됐습니다. 다시 해지한다. 그럼 이미 해지가 됐어요. 이미 해지됐습니다. 계약은 죽었어요. 근데 그 후에 변호사비 아까서 소송을 취하했다. 그래도 해지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서 이미 됐어요. 다시 여기서 이미 해지됐죠. 계약은 이미 죽었죠. 그 뒤에 소송을 취하해도 여전히 이미 죽었다. 이미 해제가 됐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해제권 행사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해제됐다는 말입니다.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돼요. 해제됐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페이지. 이제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있는데, 자, 불가분성이란 나눌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죠, 없다? 그럼 잘 봐보세요. 갑과 을이 공동 매도인이 병가 매매계약 체결 했는데, 이쪽에게 해제권이 있다. 그럼 갑도 해지한다고 해야 되고, 을도 해지한다고 해야 돼요. 이게 전원으로부터가 갑으로부터, 을으로부터. 단 동시에 할 필요 없지만 둘 다 해야 됩니다. 반대로 병에게 해제권이 있다면 병도 갑에게 해지한다고 해야 되고 을에게도 해지한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전원에 대하여, 이게 갑에도 대하여 을에도 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다음 2항이 소멸. 자, 전항의 경우에 해제 권리가 당사자 일인에 대해서 소멸한 때 그럼 다른 당사자도 소멸해야 불가분성이죠. 그래서 만약에 갑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했다. 그럼 을에 대한 해제권 남아있어요? 소멸해요? 소멸한다. 이게 불가분성. 같은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지금 법정 해제를 하고 있죠. 네모 4번에서 해제 효과가 있습니다. 해제 효과. 그럼 548조 있습니까? 자, 1항에서 당사자 일방의 계약 해제한 때, 그 다음 동그라미 치세요. 각 당사자 동그라미. 각 당사자, 그 말이 둘다입니다. 각 당사자가 둘다예요. 잘못한 당사자예요? 둘다요? 둘다. 잘못했던, 안 했던 둘다. 그다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가 해제의 3자 보호죠. 그러나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죠. 그러니까 선의약이 포함한다. 가로치고 써놨죠?
선의악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악의도 보호됩니다. 해제될 줄 알았대요. 그래도 보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항 전항의 경우가 원상회복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 동그라미 해지한 날 X 해지한 날이라고 감정평가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합니다. 원상회복할 때. 분명히 각 당사자 및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 다음 549조가 원상회복할 때 동시하라 이 말이죠. 551조에서 과거 해지 또는 해제 나란히 나왔죠.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7번 보세요. 법정해제는 사유가 채무불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계약 해제하고 551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해제는 소급해가 있죠. 따라서 내 채무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무효라면 부당이득 하나 있는데 해제에서는 아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하죠. 근데 선의가 없었으니까 악의도 보호된다. 그럼 항상 계약법은 임의규정이죠. 계약법 제일 마지막이 임대차예요.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그럼 매매까지는 다 임의규정, 특약이 우선하다. 그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익관에서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릅니다. 이 특약이 없다면 아까 2항에서 금전을 반환할 때 받은 날로부터 무조건 이자 가산하라 했어요. 그럼 이에 대응해서 물건을 반환할 때는 이자에 대응해서 사용이익, 과실도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특약에 따르고 특약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니에요. 아까 법조문에 각 당사자 동그라미 폈죠. 그러니까 잘못했든 안 했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잘못했든 안 했든 선의악이 묻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잘못은 뭘로 청구해요? 손해배상. 다시 이건 잘못했든 안 했든 각 당사자 둘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의악이 따지지 않아요. 잘못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한다. 그 잘못은 뭘로 따져요? 손해배상. 예를 들면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만 줬어요. 그럼 갑은 아직 잔금 받지 않았죠. 근데 을을 신뢰하고 을에게 등기도 넘기고 점유까지 다 넘겨집니다. 그리고 잔금은 나중에 잘 주세요 그랬죠? 그럼 우리 나중에 잔금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공범이다. 안 줘서 을이 채무불이행, 을이 잘못했죠.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해제했는데 둘이는 이행한 게 있죠. 원상회복 해야 됩니다. 원상회복. 그럼 갑은 중도금 반환해야 되죠. 그때 이자 가산해야 안 해요?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했죠. 그럼 이자 가산해야 안 해요?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이건 잘잘못 따진 게 아니라 했죠. 이자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은 을이 했죠. 그러니까 이 이자는 지연이자 이행 지체가 아니에요. 갑이 잘못한 거 아니죠? 지연이자 이행 지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중도금이 100억이고 100억 받고 6개월 후에 해지했다 해보세요. 100억을 받고 6개월 후에 해지했다. 그럼 갑은 을돈 100억을 6개월간 활용했죠. 주식 투자했으면 지금 2배로 뛰어버렸어요. 이거. 그 사용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 부당이득 성질 잘못해 준 이자가 아닙니다. 갑돈을 100억을 6개월 활용했잖아요. 그 대가를 주는 거지. 잘못은 을이 했죠. 잘못해 준 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법이 아니지만 우리 법에 연 5% 이자를 주는 겁니다. 금리보다 훨씬 비싼 5%? 비싸죠. 이 법을 만들 때는 예전에는 금리가 보통 막 10%대에서 10%대. 그때는 5%가 쌌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금리가 아주 싸지만. 아무튼 법정이자 연 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말소해줘야겠죠. 목적물 넘겨야겠죠. 그동안 사용했다면 사용이 과실도 반환한다. 그래서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이렇게 한다. 선의 악이 묻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럼 갑은 억울하죠. 억울한 거 뭘로 청구해요? 손해배상.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을은 손해배상 의무까지 있고 이 전부가 다 동시행입니다. 이 파란색 원상회복과 이거 손해배상 전부 다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닙니다.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이렇게 합니다. 선의 악이 묻지 않아요. 잘못은 손해배상 따집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다시 보세요. 이건 잘못 따지지 않아요.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이악이 묻지 않고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이악이 묻지 않고 이익이 현존하든 안 하든 그냥 받은 것부 전부를 반환해요. 받은 것부 전부란 금전의 이자까지 물건의 과실까지 그것을 받은 것부 전부를 반환한다. 잘못을 따지지 않고 선이악이 따지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선이악이 따지지 않고 잘못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한다. 무조건. 그럼 선의도 과실 반환해야 되죠? 선의도 이자 주고 선의도 과실 반환해야 돼요. 잘못 있든 없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전에 조미자격증관계 201조부터 203조 공부했거든요. 그 201조에서 선의조미자는 조미 과실 취득하라 했어요. 다시 보세요. 이 원상회복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다 반환합니다. 선의악이 묻지 않고 선의라도 과실 반환해야 돼요. 이자 줍니다. 근데 201조에서는 선의는 과실을 반환하지 않아요. 취득한다. 악의점유자만 수취한 것을 반환합니다. 다르죠? 다시 해지에서는 잘못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의악이든 무조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이자가산, 무조건 과실 반환. 선이라도 무조건 과실 반환해야 돼요.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근데 201조는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아요. 악의점유자만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다릅니다. 그래서 201조는 선의는 과실을 취득하죠? 반환하지 않는다. 악의가 과실을 반환하죠. 그러면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이 201조부터 203조 적용됩니다. 근데 계약이 해지가 되면 원상회복하고 201조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선의는 과실 취득합니다. 201조가 적용되니까 선의는 과실 취득해요. 근데 해지가 되면 선의도 과실 반환해야 된다. 해지는 선의악이 모두 과실 반환해야 돼요. 차이가 있죠. 따라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 했거든요. 매수인에게 점유를 넘겼다. 근데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을은 목적물 반환해야 되죠. 을은 받은 목적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선이라도 반환해야 돼요. 그때 선이면 과실은 취득합니다. 그래서 선의는 과실 반환하지 않아요. 무효는 201조가 적용되니까. 근데 이 매매가 해지가 되면 선의도 선의악이 묻지 않고 잘못했든 안 했든 물건 돌려줄 때 과실 반환해야 된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작년에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어요. 작년에. 그럼 또 몇 년간 계속 나와야 안 나요? 계속 나옵니다. 내년을 준비해도 외워야 돼요. 내년을 준비해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두 제도가 아주 어려운데 두 개를 또 비교하니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보다 좀 더 아마 감이 더 잡혔을 거예요, 아마. 이제 한 번 더 드리면 정확할 겁니다. 앞으로 한 번 더 드리면. 또 언제 한번 듣겠죠, 또? 아직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에. 아직은.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다 했어요. 다 했죠? 여기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해지하면 소급회가 있죠. 소급회 있더라도 제3자가 보호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지의 3자보 여기만 남았어요. 여기 앞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자, 책에서 138페이지 이 중간에 큰 3번 해지의 소급표 있습니까? 거기 앞까지 다 있고 양괄호 1번은 나가리는 해지가 되면 나가리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 복귀하고 이제 양괄호 2번 합니다. 양괄호 2번 해지 소급표와 자, 제3자보 동원해 줘봐요. 제3자보. 그럼 자, 해지의 3자는 자, 이거 내오셔야 돼요. 우리 판례가 뭘 해야 보여주죠? 등기를 해야 보여줍니다. 세웁니다. 해삼도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그럼 등기하면 아까 해지 전에는 악의도 보호된다 그랬죠. 우리 판례가 해지 후에는 선의까지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삼 등기 꼭 외우세요. 그러니까 다른 3자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통탁사강 3자 등기화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해이제의 3자만 우리 판례가 등기를 요합니다. 예를 들면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죠.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우리 중도금만 줬습니다. 그럼 아직 갑이 잔금을 못 받았죠. 잔금 채권이 있는데 을을 신뢰하고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했죠? 이 소유권 취득한 을이 병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다시. 어떤 을은 또 병에게 금전을 차용했다. 소비대차. 뭐가 생기니까 이제 돈 빌려준 거죠. 어떤 을은 이게 주택이라면 병과 주택임대차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 보증금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을에게는 돈이 들어왔죠. 매매대금 들어왔죠. 빌린 돈 들어왔죠. 보증금 3억 들어왔죠. 그럼 을은 잔금 줘야 안 줘요? 이제 안 주니까 공부하죠. 주면 공부할 게 없죠. 채무불량이라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해지는 소급해가 있죠. 그래서 1번으로 소급해서 계약이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럼 이 병들은 처음부터 권한 없는 자와 이해관계 맺었죠. 그래도 이 병들은 해제의 3자로 보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병들은 해제의 3자로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 안 했죠? 등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번이 없죠? 아직 보호 안 됩니다. 얘가 보호되려면 매매에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라도 했어야 됩니다. 얘가 보호되려면 돈 빌려줬죠. 그럼 채무자가 을이죠. 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 가압류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등기했단 말이죠. 그 다음 이 병이 보호되려면 등기 대신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취득해야 됩니다. 해지되기 전에. 얘들은 그러면 아기까지 보호된다. 이처럼 해제의 3자는 뭘 요한다? 등기를 요합니다. 왜 해제만 등기를 요하냐면 만약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해제가 2월 15일 날 당해서요. 일단 기분 나빠요. 친구랑 짜고 가짜로 그 다음날 8번 그 다음날 매매합니다. 가짜로. 근데 매매 계약서를 2월 1일자로 써요. 그럼 사실 2월 16일 날 했는데 계약서를 며칠로? 2월 1일로 쓰면 이 A도 해지되기 전에 이의관계인처럼 보이죠. 그럼 이 A가 보호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저 A를 보호하지 않으려면 이런 객관적 증거, 이런 빼도 박도 못할 이 증거, 이 주민등록 이걸 갖춰서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갖춰야 A가 보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를 해지되기 전에 등기해야 보호됩니다. 이번에 이제 진짜로 병가 매매입니다. 진짜로 해지 당하고 진짜로 매매했다. 근데 병이 을을 천박했죠. 해지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은 선의만 보여준다. 그래서 해제 후에는 등기했을 때 선의만 보여줘요. 근데 해제 전에는 법에 선의가 없었으니까 등기했다면 악의까지 보호된다. 그래서 외웁니다. 해삼 등기 외워요. 자,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병들은 보호되는 정도가 서로 달라요. 이 병은 매매했죠. 그럼 갑이 해지하더라도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 병도 마찬가지. 갑이 해지하더라도 병이 소유권 취득해. 병이. 얘는 저당권 등기했죠. 그럼 저당권만 포함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이 해지하면 소유권 갑이 뺏어가요. 그렇지만 병 저당권이 따라가는 겁니다. 얘는 임대차 있죠. 그럼 임대차만 포함되죠? 그럼 갑이 해지하면 소유권을 갑이 뺏어가요. 대신 병 대항력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나가 그러면 2년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을 받아요? 갑에게. 그러니까 보호되는 정도는 달라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아무튼 등기하면 보호된다. 등기. 해삼 등기. 자, 그럼 이 채권 등기할 수 있나요? 채권은 등기 못하죠. 채권에 뭐 별 이상한 행동에도 압류, 가압류, 모르말, 뭐 처분금지 어쩌고 나와도 등기 못하죠. 보호 안 됩니다. 보호 안 된다. 근데 여기 이건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그럼 등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호된다. 그래서 뭘 가압류했는가? 채권을 가압류 등기 못하죠. 보호 안 된다. 목적물 부동산을 가압류 등기했죠. 보호된다. 그래서 해삼 등기 의문이 되겠고, 그럼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동그라미 1번 보호되는 3자 있습니까? 자, 기억해서 목적물을 가압류했죠? 그럼 부동산을 가압류 등기했단 말이죠? 보호됩니다. 니은은 마지막에 대항요건 보호돼요. 디귿은 소유권 등기 보호됩니다. 리을은 가등기 보호돼요. 미음은 전세권 등기나 저당권 등기 다 등기했죠. 보호된다. 아까 다 했던 거죠.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보호되지 않는 제3자가 있습니까? 기억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채권 등기 못하죠. 보호 안 된다. 니은도 채권 압류 전부 등기 못하죠. 보호 안 된다. 자, 디귿 여기 칠판 보세요. 디귿은 갑토지를 우리 매매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돈 안 줘요. 돈 안 주니까 등기 안 넘기겠죠. 그럼 토지는 갑소유인데 우리 일단 건물 줬거든요.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은 을소유. 그래서 우리 병에게 건물 팔고 건물을 등기해줬습니다. 그럼 병이 건물 소유권 취득했죠. 건물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우리 끝까지 매매대금을 주지 않으니까 갑이 토지 매매를 해지했습니다. 해지하고 병에게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그러니까 병이 너 해삼 등기라고 들어봤니? 나는 네가 해지하기 전에 등기한 사람이야. 나는 해지의 3자로 보호되니까 철거 못해 그랬어요. 그럼 해지의 3자로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돼야 안 돼요. 지금 맞는 거 하고 있어요? 맞는 거? 지금 맞는 거 하고 있다고요? 보호 안 됩니다. 지금 뭘 해지했죠? 토지. 얘는 건물 매수인이죠. 목적물이 다르죠. 보호되려면 토지를 사서 등기해야 됩니다. 보호되려면 뭘 사야 돼요? 토지를 사서 등기해야 보호됩니다. 토지와 건물 아무 상관없죠. 보호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디귿 토지를 매도했다가 대금직을 맞춤해서 그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토지에 신주된 건물 매수인 보호 안 된다. 토지와 건물은 달라요. 그 다음 리을은 지난주에 했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 안 된다. 미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미음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잘 봅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입니까? 등기입니까? 대장의 동그라미. 보호 안 됩니다. 해삼 등기해야 보호되고, 대장 보호 안 돼요. 등기입니다. 등기. 그 다음 아래 3번은 해제 후에는 누구만? 선의만 보호된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해제 원상회복 동시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모 5번 계약 해지가 있습니까? 해지는 소급해 없죠? 그리고 해지는 해제로 바꿔 읽으라 그랬죠? 그럼 칠판 보세요. 합의 해제하고 똑같이 특약이 없으면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없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지는 소급표 빼고 해제로 바꾸라 했죠? 그래서 2번도 한번 이렇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약 총론 마치고 오른쪽 페이지 계약 강론. 강론이란 각각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매매계약서 563조가 있습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인 매도인이 지상권을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이전합니까? 이전할 걸 약정합니까? 약정하고 상대방 매수인이 대금 동그라미 대금 반드시 금전이 하나입니다. 금전이 아니면 교환계약입니다. 매매와 교환은 차이점이 딱 하나예요. 대금 받으면 매매, 대금이 아니면 교환 차이점 하나입니다. 다음 대금을 지급하고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다가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자 칠판 타인권리의 매매 유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가백의 X가 있는데 X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X는 사실 갑소유가 아니라 제3자 A소유예요. 갑은 내 것 판 거 아니죠. 이게 타인권리 매매 이거 유효입니다. 매매가 등기했단 말입니까? 등기하기로 약정했단 말이죠. 갑은 내 거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죠?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등기 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유효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타인 권리 임대차. 임대차는 더욱더 유효겠죠? 매매도 유효니까 타인 권리 임대차 더욱더 유효. 채권행위 매매나 임대차는 처분권 없어도 유효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법정 568조. 자, 1항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이전해야겠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야 되고 2항은 동시에 하라 이 말입니다. 다음 567조 본절의 규정 그랬죠. 그럼 본절이 지금 몇 절이죠? 제1절 매매. 그래서 본절의 규정이란 매매의 규정. 매매의 규정은 매매 이해 유상계에 준용한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신 매매 규정은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다 준용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매매 이야기 나옵니까? 매매 이야기 나와요? 일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듣고 뭐 8월 달에 복습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그냥 들어보세요. 복습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합니다, 이거. 차라리 다른 걸 복습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에 한 세 지문인가 나왔어요. 세 문제가 아니라 세 지문. 10년에 한 세 지문?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저는 설명드릴 의무가 있고 한번 가볍게 들어보고 복습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 안 돼도 넘어가세요. 좀 이따 계약금을 거기에 정신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계약금에. 자, 우리 매매 예약 많이 합니다. 영암표 예약하죠? 식당 예약하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많이 있는 건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세요. 식당 있는데 우리 그래요. 이번 금요일 날 7시에 4명 예약할게요. 그럼 식당에서 거절할 수 있죠? 아, 이미 예약이 찼어요. 예약 안 받아요. 거절할 수 있죠. 근데 네 그러세요. 승낙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식당 예약, 매매 예약이 된 겁니다. 청약과 승낙 예약했죠. 이것도 계약이니까. 그럼 두 사람은 앞으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음식 매매 해야 되죠. 음식 매매. 그러니까 이건 채권 계약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 예약했으니까 본 계약이 음식 매매 해야겠죠? 자, 그럼 보세요. 금요일 날 7시가 됐습니다. 7시에 의리 안 와요. 7시에 의리 안 온다. 그래서 갑이 전화해서 너희들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래요. 너희들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럼 매매 계약 성립합니까? 음식 매매? 성립하지 않죠. 매매 계약 성립해요? 하지 않죠. 그 말은 갑은 예약 완결할 권한이 없다 그래요. 성립하지 않으니까 갑은 예약을 완결할 권한 없다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4명이 7시에 왔어요. 7시에. 그래서 우리 예약했죠? 밥 내나 그래요. 그럼 매매 계약 성립하죠? 성립하죠. 바로 음식 매매. 그것은 울적에게는 예약을 완결할 권한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예약에서는 완결권이 한쪽에게만 있죠. 한쪽에게만. 그래서 일방 예약이랍니다. 이 완결권이 누구한테만 있다? 보통 한 명한테만 있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일방 예약이라고. 따라서 매매 예약은 거의 다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 자, 부동산 해볼게요. 가격이 X가 있는데 우리 그래요. 제가 지금이 돈 없는데 제가 나중에 그 부동산 3억에 살게요 라고 청약합니다. 그럼 갑이 노할 수 있죠? 뭐 3억에 산다고? 노할 수 있어요. 또는 너한테는 안 팔아 할 수 있죠. 갑이. 근데 그래 당신에게 3억에 팔게요 라고 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매매 예약이 성립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3억에 진짜로 매매할 게 남았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채권계약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죠. 지금 찜에 든 거고 찜.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남았죠. 이게 채권계약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갑이 전화해서 너 빨리 3억에 안 사갈래? 빨리 사. 매매계약 성립합니까? 하지 않죠. 그것은 갑 측에게는 이 예약을 완결할 권한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3억을 준비해와서 3억 준비해와서 빨리 3억이 팔어. 그러면 바로 매매가 성립하죠. 이렇게 을에게는 이 예약을 완결할 권한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매매 예약은 거의 다 일방에게만 있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을이 팔어. 그럼 바로 매매가 성립하죠. 을이 팔어 그러면 바로 매매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건 형성권이에요. 팔어 그러면 갑동의 없이 바로 3억의 매매가 성립하는 겁니다. 형성권. 그럼 언제까지 사야 되는가? 존속기간. 존속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했다. 을이 그래요. 책 보지 마세요. 을이 뭐래요? 제가 1년 안에 3억에 살게요. 1년 안에.
그래 1년간 기다릴게요. 그러면 1년 안에 우리 사야겠죠. 그러죠? 근데 깜빡 잊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네요. 깜빡 잊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늦어도 이약 1부터 10년 안에 사줘야 돼요. 늦어도. 다시 이약 1부터 몇 년까지? 10년 내에 사줘야 된다. 늦어도.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청구권은 소멸시효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과 연관이 있어요. 그 제척기간은 보통 10년입니다. 봐보세요. 청구권은 뭐가 문제 있다? 소멸시효.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소멸시효 걸리죠. 이처럼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안 걸린가고 제척기간과 아무 상관없어요. 반대로 형성권은 소멸시효와 아무 상관없고 제척기간과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범위 아니라 안 물어봐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냥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년? 10년. 그럼 형성권은 제척기간 몇 년? 10년. 그러니까 기간을 정했다면 그때 와서 사야 되고 안 정했다면 늦어도 10년 내에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141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2번 예약은 읽고 존속기간이 있습니까? 자, 2번 셋째 줄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에 니은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는 이 예약이 성립한 날 이 예약이 몇 년? 10년 행사되고 그 기간 제척기간이 지난 때는 이 예약 응결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때는 그럼 이미 소멸했죠? 소멸했어요. 상대방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도 이미 소멸했다. 이미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무조건 아웃. 무조건 소멸한 겁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그럼 141페이지 다시 중간에 네모 2번 매매 이야기 있고 법조문 하나 있습니까? 564조가 있어요. 그게 가끔 한 지문 나오는데 자, 1항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이 말입니다. 나에게 팔어! 라고 표시한 때 나에게 팔어! 그럼 바로 매매가 성립하죠. 여기서 상대방이 의리를 말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팔어! 라고 말하면 바로 매매 효력이 생긴다. 형성권이니까. 그래서 밑줄이 뭐죠?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가 나에게 팔어! 그럼 형성권이라 바로 매매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 하나하고 아까 다음 페이지 존속기간 그게 가끔 한 지문 나오고 가끔 한 지문 이해 안 되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금이 제일 중요하죠. 10분 쉬고 계약금을 하겠습니다.